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 후반의 여성입니다. 아직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경기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살고 있답니다. 예쁘고 순한 딸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았어요. 여지껏 계속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제 인생도 한 번쯤 보내보고 싶더라고요. 그 사연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밑에서 아주 예쁨 받으면서 행복하게 컸죠. 친정이 그리 잘 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저 하나라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우시려고 애를 정말 많이 쓰셨거든요. 없는 살림에도 저 하나는 기죽지 않게 하려고 항상 따뜻한 밥에 깨끗한 새 옷을 사주시고 그랬어요. 저는 부모님이 잘해주셔서 행복했지만 또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받아오면 어릴 때는 고마운 걸 많이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한 20 중반 정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20 중반, 26살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는 남자친구 하나 없이 그저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죠. 저는 그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만난 남자가 남편이었어요. 매번 편의점에 뭔가 사러 와서 저한테 번호를 달라고 해서 사귀게 되었죠.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났는데 오히려 어른스러워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 당시에 고정된 직업이 없었어요. 잘생기고 키도 커서 저는 어린 마음에 푹 빠졌었는데 게다가 저한테 누가 실수를 하거나 무례하게 굴면 대신 나서서 화도 내고 혼내주기도 했어요. 간혹 그런 행동들이 너무 과격해서 제가 놀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저를 달래주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친정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원래도 그리 가진 게 없었던 부모님은 대출을 제외하고 나니 남은 유산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제가 힘들어하는 동안 남자친구는 절 챙겨주면서 결혼하자고 꼬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친정 부모님이 제게 남긴 유산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난 후 너무 외로웠던 저는 급하게 작게 식만 치른 뒤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것이 너무 타격이 컸기 때문에 이제 남편만 믿고 살면 된다는 마음이었죠. 게다가 결혼 전 남편은 저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과격할 정도로 맞서 싸워줬고 그래서 고맙고 든든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이런 성격은 완전히 단점으로 작용했어요.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단점이었죠. 처음 신혼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랬어요. 같이 동거를 몇 달 한 뒤에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남편이 멋대로 굴기 시작했죠. 야, 오늘도 북엇국이냐? 미쳤냐? 이 미친년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여보. 어제도 북엇국이었잖아. 먹었던 국을 또 먹으라고? 이걸 밥이라고 하냐? 그리고 지금 너 나한테 말대꾸했냐? 어디 남편한테 말대꾸야. 이게 확. 남편은 성질이 급했고 소리도 잘 질렀어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따뜻하게 갓 지은 밥을 대령해야 했고 두 번이라도 같은 반찬을 내놓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빨래하고 나서 속옷과 양말은 전부 삶아야 했고 바지와 셔츠는 주름 하나 없도록 다려놔야 했어요. 월세를 구한 반지 앞방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방에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난리가 나는 날이었죠. 저는 집에서도 부모님이 일을 하지 않도록 곱게 키우셨던지라 처음에 집안일을 하면서 정말 힘이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거의 혼내지 않으셨는데 거의 매일같이 남편의 호통을 들으면서 살려니 미칠 것 같았죠. 게다가 더 문제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온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원래도 고정된 직업이 없었지만 배달이나 건설 현장 등 그래도 돈이 될 만한 기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일을 해서 한 달에 200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결혼한 이후에는 점차 더 일을 나가는 일이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제가 빨아서 다려놓은 셔츠와 바지를 입고서 나가긴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죠. 제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화를 내곤 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임신을 하고 나면 남편이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성실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남편은 아주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아마 이런 남자하고 왜 살았냐고 한심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남자 당장 버리고 이혼했어야지. 뭐 하고 있었던 거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 친정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원래도 천성적으로 좀 심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정말 내가 기댈 곳이 아예 없구나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이혼할 생각도 아예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있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남편은 그 전화번호가 누군지 알자마자 반쯤 드러누워 있던 자세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긴장된 목소리를 냈어요. 예, 형. 아, 네, 뭐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예. 남편은 뻣뻣하게 굳어서 앉아있다가 긴장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손님이 올 테니 신경 써서 하라고요. 하지만 여보, 우리 아직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늦게 일어나는 편이라서 아침 식사도 당연히 늦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신문을 집어던지면서 소리 질렀죠. 하라면 하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어서 저는 급하게 싱크대 앞으로 도망갔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죠. 남편이 누굴 데리고 집에 온 건 처음이라 저는 의아해서 그쪽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긴장한 채로 어느 남성과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분은 결혼식 때 뵙고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시아주버님이셨죠. 저는 놀라서 얼른 아주버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 아주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래요. 재수씨, 고생이 많지? 아주버님은 남편과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저는 상견례 때와 결혼식 때 뵌 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점잖고 부드러운 성격인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님이라서 그런지 남편은 아주버님을 무척 어려워했어요. 서울에는 어쩐 일이세요? 어, 이번에 지인 일 도와주려고 한 일주일 올라와 있게 됐거든. 여가는 따로 잡았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싶어서. 사실 결혼할 때 알았던 것이지만 시댁의 경제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이미 오래전 돌아가신 상태였고 아주버님이 남편의 부모 노릇을 하며 거의 기르다시피 하셨다고 하더군요. 지금 서울에 온 것도 지인을 도와주고 돈을 좀 받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도 시아주버님은 아주 성실해서 사정이 되는 한 돈도 열심히 벌고 처자식에게 잘했죠. 저희 남편하고는 다르게 말이에요.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형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녀석아. 재수 씨가 얼마나 불편하시겠냐. 아, 저 옆에 애가 불편해 하든 말든 상관 안 해도 돼요, 형님.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네 아내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식사를 하던 도중 남편은 형님에게 몇 번이나 혼이 났어요. 남편은 평상시처럼 저를 발로 차서 부르다가 다시 한번 형님에게 혼났고 결국 저한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말없이 밥만 먹었죠. 저는 아주버님이 가능하면 오래 저희 집에 계시면 좋겠지만 분명 그런 소리를 했다간 남편이 나중에 엄청나게 뭐라 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당시에 워낙 주눅이 들어있어서 아주버님이 제게 관심을 보이면서 뭐라고 묻는 말에도 잘 대답을 하지 못했죠. 아주버님은 남편의 성격을 알고 있어서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시는 것 같았죠. 아주버님은 남편을 데리고 나갔고 저녁 때쯤 남편이 돌아왔어요. 올 때는 화가 잔뜩 나 있었죠. 왜?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야, 네가 형님한테 꼰질렀냐? 뭘요? 내가 돈 안 번다고 네가 그랬어? 소리 지르고 한다고? 야, 이거 미쳤네. 너 진짜 돌았구나.
너 나하고 안 살고 싶어? 남편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임신한 상태라 유산할까 무서워 배를 감싸쥐고서 방구석에 서서는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 울먹거렸죠. 남편은 화가 나서 그대로 뛰쳐나가 그날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불 꺼진 집에서 혼자인 것도 무섭고 남편이 있어도 무서울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울기만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것이 그리도 서러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일주일 뒤 아주버님이 다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남편이 집에 없어서 저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은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집에 들여놓으셨어요. 저는 임신하고서 내내 신것이 먹고 싶었지만 돈은 쌀을 사기도 모자랄 지경이었고 과일은 당연히 꿈도 꾸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이 들여놓으신 과일 바구니를 보고서 저는 민망하게도 입에 침이 한가득 고였죠. 아주버님, 이런 걸 다... 재수 씨가 임신했는데 아무래도 동생 놈이 이런 걸 사올 녀석이 아니라서요. 아주버님은 미안하다는 듯 웃었어요. 저와 남편도 나이 차이가 꽤 났는데 남편과 아주버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거의 아빠뻘에 가까울 정도였죠. 임신하면 이런 거 많이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것이 결혼한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과일 보니까 그제야 제가 얼마나 과일이 먹고 싶었는지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바구니에서 허겁지겁 과일을 꺼냈었죠. 귤이 들어있길래 얼른 껍질을 까서 망설이다가 반을 갈라 아주버님께 내밀었죠. 아주버님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으셨고 저는 귤을 거의 한 입에 다 먹어버렸죠. 목구멍으로 시고 달콤한 귤즙이 흘러들어가는데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울음 때문인지 귤 때문인지 모르게 목이 맨 저를 보고 아주버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뭔가 사과를 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아주버님은 떠나셨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거의 과일 한 바구니를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그 이후로 아주버님은 생활이 바쁘신지 거의 못 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이전에도 여자를 만나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처럼 본격적은 아니었죠. 그때는 아예 다른 살림을 차려버렸어요. 어찌나 감쪽 같았던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오빠네 집이에요? 네? 누구시죠? 대뜸 집으로 걸려온 전화에 저는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는데 당시 30대 초반이던 저보다 훨씬 젊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남편을 찾는 여자 목소리에 불안해서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비우더라고요. 아줌마가 그 답답하고 못생겼다는 그 아줌마구나. 네? 오빠가 아줌마 되게 싫어하던데요. 마누라가 못생겼는데 이혼 못해서 지금 같이 사는 거라고 하던데요. 아줌마, 왜 그렇게 오빠한테 집착해요? 진짜 싫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요새 오빠 거의 저희 집에서 사는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 완전 둔한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어느 쪽이든 끔찍하네. 여자는 한참이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한테 잔인한 말을 퍼부은 다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죠. 생각해보니 남편은 이미 일주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집에 고지서가 쌓여가고 돈을 미납해서 전기가 끊어진다고 경고장이 날아온 상태였죠. 겨우 1살 된 딸한테 먹일 이유식도 모자랐어요. 몇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집에 성실하게 들어온 적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아예 두 집 살림을 차렸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마침 그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을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는 잠든 딸아이의 배를 두드려주고 있었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처음에 그 35만 원짜리 월세 반지 하방을 못 벗어나고 있었죠. 부엌과 방 하나뿐이라서 어디 도망가서 피할 곳도 없는 곳이었고
저는 이제는 피할 기력도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딸아이를 재우고 있는 걸 보더니 얼굴을 구기면서 짜증을 부리더군요. 거 머리도 좀 빗고 깔끔하게 좀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여자가 더럽고 게으른 거야? 나도 모르겠어요. 뭐? 무슨 헛소리야? 아, 하여간 더럽고 게을러서는. 난 무슨 저런 거랑 결혼을 했어는.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손에 든 담뱃갑을 집어던졌어요. 저는 담뱃갑에 얼굴을 맞고서도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할까? 뭐? 제 갑작스러운 말에 남편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그 사이 많이 늙어버린 그리고 많이 추해진 남편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도 잔뜩 주름이 졌고 반대로 기름기는 번들거렸어요. 얇아진 입술은 술, 담배를 많이 해서인지 거의 보라색이었죠. 나도 저렇게 추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말을 계속했어요. 당신 다른 여자한테서 전화 왔었어. 어? 다른 여자? 그래. 당신 다음 아내가 될 사람이라던데?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며?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무래도 그 젊은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건 남편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았죠. 남편은 성을 내다가 곧 저를 돌아봤어요. 정말이야? 나 위자료 줄 돈 없어. 아무것도 없고 애도 네가 데려가야 해. 양육비도 못 줘. 바라지 않아. 당신 돈 없다는 거 나도 알아. 매번 생활비가 모자라서 대출이라도 받고 싶어서 은행에 갈 때마다 남편은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거절을 당했어요. 아마 양육비라도 제가 받으려면 어떻게든 받을 방법이 있을지도 몰랐지만 일단 이혼 마음을 먹고 나자 더는 남편과 이야기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너무 쉽게 제가 오케이를 하자 제 눈치를 좀 보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음날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저희는 바로 합의이혼에 각자 서명을 했고 곧장 갈라섰어요. 어차피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월세 보증금마저도 다 까먹어 가던 상황이어서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죠. 남편은 저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더니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우리 딸에게 인사 한 번이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여전히 어렵게 살았어요. 남편이 있을 때와 별다르게 더 나빠질 것도 나아질 것도 없었죠. 사실 차라리 나았던 면도 있긴 했어요. 남편이 없어지자 저는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이 되어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딸아이한테 먹일 걸 사기도 부족할 정도의 돈이어서 어렵긴 매 한 가지였어요. 저는 집안 마트에서 어렵게 진열대 정리일을 구했어요. 원래 마르고 체력이 약한 편이었고 뭐 좋은 것도 전혀 먹지 못해서 진열대 정리를 하다 보면 체력이 금방 바닥이 나곤 했죠. 약해 빠지게 생긴 저를 보고 마트 사장님은 당연히 구직을 거절하려고 나섰지만 제가 사장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려 지금 정말 일을 구하지 못하면 밖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애원했어요. 그 때문에 사장님은 동정심이 들어 저를 고용해 주셨고 저는 쓰러지더라도 일을 열심히 했어요. 배려로 일자리를 구하긴 했지만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었으니까요. 오전에 겨우 서너 살 된 딸아이를 돌보다가 아이를 두고 나와서 마트에 들어갔어요. 집 근처라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마트에서 쌀 포대며 무박스며 음료수 박스들을 들어 옮기면서 허리도 여러 번 다쳤죠. 다행히 아직 젊어서인지 며칠 지나면 견딜만 해졌고 그래서 다시 일을 나가기를 반복했어요. 그런 사이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었고 손가락이며 발은 울퉁불퉁해졌어요. 20살 시절 부모님 밑에서 사랑만 받고 자라던 외동딸이던 저는 어느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일을 하고 밤늦게 10시가 넘어 집으로 들어오면 딸아이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저에게 안겨들었어요. 아이는 울면서 저한테 내일은 나가지 말고 같이 놀아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딸을 껴안고 그 밤에 같이 라면 하나를 끓여 나눠 먹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거운 세제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저는 평소 삐끗한 것과는 정도가 다르게 아픈 통증에 제대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급히 다가오더니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셨죠. 하지만 병원에 갈 수는 없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난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하루 먹을 쌀도 없는데 우리 딸 입에 들어갈 과자 한 조각 못 샀는데 제 허리 아프다고 병원에 덜컥 가버릴 수는 없었죠. 게다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무래도 잘못하면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도 있었어요. 저는 싫다고 집에 가서 잠깐만 쉬면 될 거라고 우기고서 사장님께 죄송하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들어와서 눕는데 허리가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딸이 보채는데도 안아주지도 못한 채로 그대로 누워서 꼬박 사흘을 앓았어요. 그간 무리한 것이 전부 몰려오는지 허리가 정말 박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리 돌아 누워도 아프고 저리 돌아 누워도 아파서 이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사이에 아이는 울면서 있다가 전기밥솥에 있는 누렇게 된 밥을 퍼서 먹고 몇 봉 있는 과자를 뜯어 먹었어요. 간신히 나흘 만에 일어나 앉을 정도가 되어서 먼저 급하게 라면을 끓여 아이와 나눠 먹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라면 2봉지가 남아있더라고요. 라면을 먹으면서 비참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라면 2봉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낄 정도라니 지금 제 신세가 대체 뭔가 했어요. 허리는 그때도 통증이 심했어요. 앞으로가 막막했죠. 이렇게 허리를 크게 다쳤으니 앞으로 마트에서 진열대 정리 일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생기가 큰일이었죠. 정말 산채로 굶어 죽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딸을 껴안고 멍하니 한참이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벨이 울리더라고요. 혹시 동사무소에서 나온 건가 싶어 저는 허리가 아픈데도 급하게 나갔어요. 절뚝거리면서 급히 나가 문을 열었는데 누군가가 후다닥 코너를 돌아 사라졌어요. 누구지? 우리를 찾아올 사람은 아예 없는데? 그냥 벨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친 건가 싶었죠. 저는 좀 이상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눈에 뭔가 걸리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자그마한 손가방이었죠. 누가 버린 건가 싶었지만 너무 새 가방이어서 뭔가 이상했어요. 어쨌든 우리 문 앞에 있었으니 나중에 주인을 찾아줘야 하나 싶어서 가지고 들어왔죠. 주인이 누구인지 신분증이라도 안에 들어있을까 싶어 가방을 열었는데 그 안에 놀랍게도 5만 원짜리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척 보기에도 돈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는 잘못된 가방을 주워버린 게 아닌가 손이 떨렸어요. 왜 범죄 조직 같은 곳에서 돈 세탁하려고 쓰는 그런 거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아예 몰랐지만 뉴스나 소설에서 나오는 그런 거 상상했죠. 너무 무서워서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돈 위에 흰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그 봉투 위에는 놀랍게도 제 이름이 쓰여 있었죠. 편지 봉투 안에는 짧은 내용의 편지가 담겨 있었어요. 척 봐도 나이 먹은 남성의 필체였죠. 재수 씨,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미안합니다. 못난 동생과 결혼해서 고생이 많았죠. 조카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동생은 불행히도 얼마 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사망보험금 3억을 남겼어요. 이 돈은 누구도 아닌 재수 씨에게 그저 줘야 할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는 편지를 읽고 멍해졌어요. 편지 내용을 보니 그걸 보낸 사람이 누구인진 명백했죠. 그때 배웠던 아주버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너 번 배웠던 그분이었어요. 손이 저절로 떨려왔어요. 전 남편은 죽었고 이것이 그 사망보험금인 거였어요. 3억이라는 돈이었죠. 엄마, 왜? 딸이 다가와서 저한테 안겨들었어요. 저는 숨이 안 쉬어지는 듯 떨다가 딸이 다가와서 저를 건드리자 그제서야 비로소 울음이 터져 나왔죠.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제 눈을 보더니
딸이 걱정하면서 더 폭 안겼어요. 제 목을 안고 매달리는 딸의 팔을 느끼자 저는 더욱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숨이 꺽꺽댈 정도로 울음이 터졌어요. 음, 아가,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루하루 위태롭던 인생에 더 이상 밑으로 꺼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던 하루들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었고, 딸아이의 낡은 내복도 새로 사줄 수 있었고, 라면을 한 박스 사다 놓을 수 있었죠. 그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으로 다가와서 저는 딸을 껴안고서 한참이나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은 우는 저를 보면서 저를 마주 끌어안았죠. 그 이후로 저희는 그 돈 덕분에 월세방을 탈출하여 자그만 전셋집으로 옮겼어요. 제 허리도 잠시 쉰 덕분에 훨씬 좋아졌고, 마트 사장님이 제 건강이 걱정된다고 자리도 바꿔주셨어요. 마침 캐셔 한 분이 그만두신 덕분에 그 자리가 나서 그 자리로 옮겼어요. 제가 마트에서 1년을 일했더니 성실하다면서 월급도 올려주셨고요. 월세를 내지 않고 하루하루 밀린 생활비에 쫓기지 않으니 생활은 여유로워졌어요. 저는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도 밥을 제대로 먹으니 잔병 치레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소박한 생활이지만 이제야 저는 제대로 살아간다고 느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들으시기에 한심한 면도 있을 거고요. 여전히 불쌍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처럼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사연을 마칩니다.